사막의 중국 판점. 내 남편 호세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외국인이다. 남편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좀 배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언어와 풍속이 크게 다른 법이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부분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처음 호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분명히 말해두었다. 우리는 국적이 다를 뿐 아니라 성격도 완전 딴판이라. 결혼해서 같이 살면 심심찮게 다툴 것이고 심지어는 치고받고 싸울지도 모른다고. 그러자 호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 성격이 별로라는 건 물론 잘 알아. 하지만 속마음은 착하다는 것도 알아. 말다툼도 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린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낸 지 7년 만에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 나는 여성 해방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나의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로운 마음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방식대로 살 거고 거기에 지장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호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바로 당신이 당신 방식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거야. 당신만의 개성과 품격을 잃어버릴 거면 뭐하러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오호라, 잠옷 사내대장부다운 논조인지라 나는 마음을 푹 놓았다. 호세의 아내가 되자 우선 언어가 문제였다. 수도 없이 가르쳐줬건만 이 불쌍한 외국인은 사람인과 들립 두 글자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다. 결국 이 일만큼은 넘어가 주기로 하고 내가 스페인어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래에 우리 아이에게는 두들겨 패서라도 중국어를 가르치리라. 호세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각설하고 가정주부가 되자 무엇보다도 부엌일을 맡아야 했다. 다른 집안일은 무척 하기 싫었지만 요리만큼은 아주 재미있었다. 양파 몇 개, 고기 몇 조각을 달달 볶아내면 바로 음식이 되니 나는 이런 주방의 예술이 퍽 마음에 들었다. 타이완에 계신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면 호세의 직장 때문에 아프리카의 황량한 사막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마음 아파하셨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호세였기 때문에 나는 밥줄을 따라가는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엌일을 시작하고 한동안 우리 식탁에는 서양 음식만 올랐다. 얼마 지나자 집에서 항공 소포로 구호품이 왔다. 당면, 김, 동고버섯, 라면, 돼지고기 육포 등 진귀한 식료품이 잔뜩 들어있었다. 나는 너무 기뻐 식료품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유럽 친구가 깡통 소스까지 보내주었다. 나는 곧 바로 중국 반점을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손님은 돈을 내지 않는 단 한 명뿐이었다. 나중에는 밥을 먹으러 찾아오는 친구들이 장사진을 쳤다. 사실 어머니가 붙여주신 물건은 중국 반점을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행히도 호세는 타이완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내가 주방장이 된 양 으스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고 나도 자신감이 생겨났다. 처음으로 만든 중국 요리는 당면 닭고기탕이었다. 퇴근에 돌아오면 호세는 늘 큰 소리로 외쳤다. 빨리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내게 홀딱 반했던 그 오랜 세월은 다 어디 갔을까? 호세는 집에 오자마자 밥 달라고 소리칠 뿐 아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누라는 마음이 편했다. 호세는 당면 닭고기탕을 입에 퍼넣더니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 중국 스파게티인가? 만리 밖에 계신 장모님께서 사위한테 스파게티를 보내시겠어?
아냐. 그럼 뭐지? 아무튼 더 줘. 엄청 맛있는데. 나는 젓가락으로 당면 한 가닥을 집어 올렸다. 이건 빗줄기야. 빗줄기? 호세는 어안이 벙벙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 멋대로 살겠다고 작정해서 그런가 허튼 소리가 술술 흘러나왔다. 이건 말이야. 봄에 내린 첫 번째 비야. 높은 산에 내린 비가 한 줄기 한 줄기 얼어붙으면 고산족이 잘 묶어서 등에 지고 내려와 한 묶음씩 팔아 곡주와 바꿔 마셔. 무지무지 귀한 거야. 호세는 여전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무슨 연구라도 하듯 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릇 속의 빗줄기를 들여다보고는 이렇게 투덜거렸다.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는 차마 그렇다고는 말을 못하고 딴소리를 했다. 더 줘, 말아. 이 거짓말 대왕, 더 주세요. 그 뒤로 우리는 종종 봄비를 먹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호세는 봄비가 뭘로 만든 건지 모른다. 때때로 호세가 정말 돌대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하다. 두 번째로 만든 것은 당면을 프라이팬에서 한번 볶은 다음 돼지고기 다진 것과 육즙을 얹은 마이상수라는 요리였다. 호세는 돌아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당면을 한 입 가득 쑤셔 넣었다. 이건 뭐야? 하얀 털실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둘 다 아냐? 이건 낚싯줄 같은 나일론 줄을 중국 사람들이 가공해서 하얗고 물렁물렁하게 만든 거야. 호세는 다시 한 입 먹어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다. 희한한 것도 참 많네. 진짜 중국 음식점을 열면 이 요리는 아주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 흐흐. 그날 호세는 낚싯줄을 가공한 하얀 면을 배 터지게 먹었다. 세 번째 요리는 잘게 썬 당면과 시금치와 다진 고기로 소를 넣은 합자병이라는 둥베이식 만두였다. 만두 속에 섞인 거 상어 지느러미 맞지? 무지 비싸다던데. 어쩐지. 그래서 조금밖에 안 넣었구나. 이 말에 나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싼 상어 지느러미 같은 건 보내지 마시라고 해. 장모님께 감사 편지라도 써야겠다. 나는 신나서 대답했다. 얼른 써. 내가 중국어로 옮겨서 보낼게. 하하. 어느 날 호세가 퇴근해 돌아올 무렵이었다. 나는 호세가 안 볼 때 잘 숨겨둔 돼지고기 육포를 재빨리 가위로 네모지게 잘라 병에 넣고는 담요 속에 잘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세는 그날 코감기라며 담요를 덮고 자겠다고 했다. 나는 옆에서 수호지 1000번째 편을 읽느라 정신이 팔려 나의 보물이 담요 속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 잊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호세가 침대에 누워 담요 속에서 나온 병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중이었다. 헉, 큰일이다. 솔로몬 왕의 보물이 발각되다니. 나는 냉큼 병을 빼앗으며 소리쳤다. 이건 당신 먹는 게 아냐. 내 약이야, 약. 중국 약. 코가 막혔는데 마침 잘 됐네. 호세는 벌써 고기 조각을 입에 잔뜩 쑤셔 넣고 있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뱉으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잠자코 있었다. 되게 맛있네. 무슨 약이야? 나는 험악하게 대꾸했다. 목 아픈데 먹는 약이야. 기침하는데 잘 들어. 목 아픈데 먹는 약을 고기로 만들어? 내가 바보냐?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호세가 육포를 반병이나 훔쳐간 뒤였다. 육포를 나눠 먹은 호세의 회사 동료들은 그때부터 나를 보기만 하면 다들 기침하는 신용을 하며 약을 달라고 했다.
그 중에는 이슬람교도도 있었다. 이슬람교도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돼지고기 육포를 주지 않았다. 그건 도덕에 어긋나니까. 결혼 생활의 핵심은 어쨌든지 간에 먹는 데 있었다. 그리고 다른 시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 시간들은 별 재미가 없었다. 하루는 일본식 김밥을 만들었다. 김으로 밥을 싸고 속에는 타이완에서 온 고기조림을 넣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세가 먹기를 거부했다. 뭐야? 이제 나한테 먹종이까지 먹이려는 거야? 나는 천천히 물었다.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얼씨구나. 나는 기뻐하며 가득 쌓아놓은 김밥을 신나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세가 명령하듯 말했다. 입 좀 벌려봐. 봐, 멀쩡하지? 먹종이를 뒤집어 말았거든. 그러면 입속에 파란 물이 안 들어. 날마다 호세를 놀려 먹다 보니 입에서 헛소리가 술술 흘러나왔다. 이 거짓말 대왕. 그만 좀 하고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뭐야? 당신은 정말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 남편에게 완전 실망이야. 나는 김밥을 또 하나 집어먹었다. 약이 바짝 오른 호세는 젓가락으로 김밥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진시황을 죽이러 가는 자객 형가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입에 넣고 한참을 씹어 꿀꺽 삼켰다. 아, 김이네. 나는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쳤다. 맞아, 맞아. 아이고, 똑똑하다. 그러고는 또다시 팔짝 데려다가 머리에 초강력 꿀밤 한 대를 먹고 말았다. 중국 음식은 이내 동이 났다. 나의 중국 판점도 아쉽지만 문을 닫고 식탁에는 다시 서양 음식이 오르게 되었다. 퇴근에 돌아온 호세는 내가 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을 보고 몹시 의아해하면서도 기뻐하며 소리쳤다. 살짝 익혀줘. 감자튀김도 있지. 사흘 연속 스테이크를 먹였더니 호세는 식욕이 떨어졌는지 한 조각 먹고는 더 먹으려 하지 않았다. 일이 너무 힘들어. 좀 자고 일어나서 먹을래? 마누라도 가끔은 상냥하다. 아픈 게 아냐. 먹는 게 부실해서. 이 말에 나는 펄펄 뛰기 시작했다. 먹는 게 부실하다고? 먹는 게 부실해? 소고기가 한 근에 얼만지 알고 하는 소리야? 아냐, 여보. 그게 아니라 봄비가 먹고 싶어서 그래. 장모님께서 부쳐주신 음식들이랑. 좋아.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중국 반점을 열어주지. 됐지. 다음번 봄비는 언제 해줄까? 어느 날 퇴근에 돌아온 호세가 불쑥 말했다. 큰일 났어. 오늘 사장님이 날 부르더니 월급 올려준대. 나는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 호세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호세를 꽉 붙들었다. 손톱이 호세의 살을 파고들었다. 아냐. 젠장. 당신 잘린 거야? 맙소사, 우리 이제. 이것 좀 놔. 신경과민이네. 그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을 다 집에 초대했으면서 왜 사장님 부부는 초대하지 않느냐는 거야. 당신이 중국 요리를 대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대. 사장님이 내가 만든 요리를 먹고 싶어 한다고. 안 돼, 안 돼. 초대하지 마. 당신 동료들을 초대하는 거야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상사는 안 돼. 아무래도 굽실거려야 할 텐데 나는 말야. 그 당신도 알지. 기계라는 게. 나는 이른바 중국인들이 말하는 강직한 기계를 널리 알리려 했지만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호세의 간절한 낯빛을 마주하자 그 기계는 목구멍에 꽉 틀어박혀 버렸다.
이튿날 호세가 물었다. 어이, 우리 집에 죽순 있어? 집에 있는 수많은 젓가락이 다 대나무 아냐? 호세가 나를 흘겨보았다. 사장님이 죽순 버섯볶음을 드시고 싶다는데. 아이고, 정말 세상 물정에 밝은 사장이다. 외국인이라고 얕봐서는 안 되겠다. 좋아, 내일 저녁 사장님 부부를 초대해. 까짓, 죽순 요리 대접해드리지. 호세는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결혼한 뒤로 그런 눈길을 받아보기는 처음인 듯했다. 나는 과분한 총애에 황송해 몸 둘 바를 몰랐다. 좋아, 이런 날 하필이면 따내린 머리가 마구 헝클어져 귀신 같은 꼬라지라니. 다음 날 저녁, 나는 3가지 요리를 준비하고 약한 불로 따뜻하게 데웠다. 식탁에는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붉은 천을 대각선으로 겹쳐 깔았다. 촛대까지 올려놓으니 아주 멋스러웠다. 손님과 주인 모두 즐거운 만찬이었다. 음식의 맛과 향은 더없이 훌륭했고 안주인인 나도 예쁜 옷을 차려입고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친 사장 부부는 차에 오르며 나에게 특별 제의를 했다. 만약 우리 홍보실에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당신이 와주면 좋겠군요. 당신도 우리 회사 일꾼이 되었으면 해요. 내 두 눈은 번쩍 빛났다. 이건 순전히 죽순 버섯볶음의 공로였다. 사장 부부를 배웅하고 나니 이미 밤이 깊었다. 나는 얼른 해진 청바지로 갈아입고 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동여매고 접시를 박박 닫기 시작했다. 제투성이 신데렐라로 돌아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했다. 등 뒤에서 호세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죽순 버섯볶음 진짜 맛있었어. 그런데 죽순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되물었다. 무슨 죽순? 오늘 저녁에 먹은 죽순 말이야. 나는 깔깔거리며 말했다. 아, 오이버섯볶음 말이야. 뭐라고? 당신 나는 그렇다 치고 사장님까지 속였단 말이야. 내가 속이긴 뭘 속여. 사장님도 그렇게 맛있는 죽순 버섯볶음은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호세가 나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세제 거품이 호세의 머리와 수염에 내려앉았다. 호세가 소리쳤다. 만세, 만세. 당신은 그 원숭이야. 그 72번 변신하는 원숭이가 뭐더라? 뭐였지? 나는 호세의 머리를 퍽 쥐어박았다. 제천대성 손오공. 제발 그만 좀 까먹어라.